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국어문학과 강문정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곳에 한국학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고전 소설을 전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고전 자료들을 보게 되었고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중에 눈에 띈 게 바로 직업이었어요. 조선시대 보통 사람들은 대체 뭘 하면서 밥벌이를 했을까요? 특별하고 일상적이면서도 신비한 차배 역사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우울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잔인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조선시대 사형을 집행하는 어떤 형벌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잘 보았던, 사극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 참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참하다 수, 머리 숫자예요. 그래서 목을 베는 형벌입니다. 이 회자수는 뭐냐면 조선시대 사형을 집행하는 어떤 직업 또는 어떤 사람, 우리가 망난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왜 회자수라고 불렸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추정이 가능해요. 이 회자수라고 하는 직종이 있었어요. 어디에? 군대에. 원래 회자수는요, 회자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대장을 호위했던 사람들이에요.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은 관우라고 하는 장군이 들고 다니는 청룡 언월도라고 거기에 나오는데 그 모양과 매우 유사해요. 칼날은 청룡 언월도보다 더 비율이 높지요. 즉 실전용이 아니라 위험을 과시하고 공포를 심어주는 일종의 의장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 군에서 이 회자라고 하는 무기가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회자수가 망나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나니로 인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의장용 칼을 들고 다니는 상징적인 어떤 무인에서 이 용어가 망나니와 유사한 용어를 쓰게 됐죠. 의미가 전도되면서 억울한 면도 있죠. 회자수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나쁜 짓 하는 사람, 잔인한 사람들한테 망나니질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망나니 같은 놈 굉장히 큰 욕의 대명사가 된단 말이죠. 그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끊는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여러분이 좀 상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날이 갈수록 잔혹해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거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인다는 거예요. 집행을 할 회자수가 너 돈 주면 아주 고통스럽지 않게 죽여줄 테니까 우리한테 돈 좀 줄래?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었던 윤준이라고 하는 분의 사례를 여러분에 잠깐 읽어드릴게요. 준이 수레에 실려서 나갈 때 그 아내가 길가에서 울고 있었더니 회자수 두어 사람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준이 그 아내를 보고 돈을 준다고 내가 죽음을 면하겠는가 했더니 회자수가 노해서 형을 지극히 혹독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사형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사형수가 단칼에 이제 목을 베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극적 요소를 좀 하기 위해서 드라마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었던 장면이고요. 실제는 땅에 그냥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그 단두대처럼 위로 이제 그 칼을 이렇게 내리쳐서 이제 형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조선시대 때 사형의 모습이 어떤지 그림과 함께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료가 이 자료인데, 이게 랜도어라고 하는 분의 이 자료는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달구지가 언덕바로 아래에 평지에 멈추고 사형 집행인에게 인계되었다. 그들은 등 뒤로 팔을 결박당하고 작은 발판 위에 가슴을 대고 땅 위에 엎드려 있었다. 사형 집행인은 그들의 머리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다리 무딘 칼로 계속해서 내리쳤다. 진짜 무딘 칼로 끝까지 내려친다라고 하는 게 형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와서 이 회자수는 뇌물을 받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분이에요. 이시복이라고 하는 분인데 예전에는 왕릉의 자리를 잘못 잡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죄예요. 순조 왕이 돌아갔었을 때 그 능을 잘못 잡았다고 해서 처형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덤에서 이 시신이 난도질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처형에 관련되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았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통을 거래했던 사람들에 대한 엄벌이 내려졌던 거죠. 그런데 죄수에게만 이렇게 잔인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 가서도 좀 이제 행패를 많이 부렸단 말이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 사람들은 무서워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막 좌판을 때려 부수고 막 그래도 이제 손을 대지를 못했어요. 보통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게 잦아지자 이 망나니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가요. 이 망나니 좀 자제시켜 주세요. 이게 우리 못 살겠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패를 부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경제적 문제는 해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디도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곡식을 준다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러니까 그 망난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행패가 굉장히 줄어들죠. 이 사형 집행을 하는 사람은 장소에 따라서 또는 특정 공간에 따라서 달리 불렸어요. 군대에서 사형을 집행을 할 때 그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자수 이렇게 이용을 했고요. 지방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도우탄이라고 불렀어요. 도우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 소를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도우탄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이 망나니를 칭했고요. 전옥서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냥 형무소 정도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 형무소에서는 행형 쇠장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로 이제 불렸어요. 감옥에 갇힌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비참한 거냐 하면 형무소의 관리들이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직접 사형을 집행하면 너한테 씌워진 이 사형을 좀 면해줄게. 그러니까 사형수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도 이제 사형을 당할 건데 근데 바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형수 중에서는 내가 사형 집행할게 해서 형을 집행하고 본인이 사형을 면한 사례가 있어요. 이게 승정원 일기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전옥서라고 하는 곳 지금 형무소죠. 소속의 망나니 의종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탈옥한 사건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이 의종은 마적 활동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마적으로 체포되어 다시 처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나니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사형을 집행하고 약속대로 형을 면받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형 집행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뭐 감형해 줄 테니까 네가 해라 해서 그래서 형을 집행했어. 근데 두 번째 이 세장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뭐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그래서 거부했던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그 형은 집행되지 않고 나중에 도살업자를 불러서 억지로 형을 집행하는 이제 이런 사례도 이제 등장을 해요. 형을 집행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관리들이 어떤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 의해서 규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에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보 수교잡록이라고 하는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참형 집행을 맞는 망나니는 사형수 중에서 자원하는 자가 있을 때 그것을 허락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숙종 임금의 수교가 실려요. 1703년이라고 명확한 기록까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100년 뒤에 고종시대로 넘어오면 육전조례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요. 행형 쇠장 한 명을 사형수 중에서 원하는 자를 국왕께 아래에 결정한다. 쉽게 말하면 그 형무소 소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왕에게 이제 보고하고 왕의 결재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이제 그 행형 쇠장들이 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게 국가 권력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동하지 않은 일입니다. 형을 집행한다는 것, 이것은요 내가 사형을 당하더라도 차마 남을 죽일 수 없어 라고 하는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될까라고 하는 담론에서 인권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제도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형을 집행했던 회자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에서 진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자만적인 사람들 뭐라고 부르나요? 보통 백정이라고 그러죠. 백정놈의 새끼, 뭐 이런 백정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사실은 조선시대 때 백정은 도축업을 주로 담당했던 사람인데 백정이 어떤 존재이고 또 주변의 역사들은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 백정의 역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은 사실은 굉장히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백정들의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주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한 백정이 이제 혼인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게 신망이 좀 있었는지 이 관리가 이 백정에게 관복을 입히고 일산을 막 받쳐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관리를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욕을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해요. 이 백정 따위에게 너 옷을 빌려줬어? 뿐만 아니라 이제 금방 결혼식 끝난 그 백정의 집에 가서 집을 때리고 부수고 그리고 개성부, 관청에 이런 일들을 엄하게 다 들여달라고 민원까지 제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대중이라고 하는 분이 청성잡기라고 하는 이제 책을 남기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한 자를 백정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리고 가장 천하기 때문에 또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왜 그러냐면 가장 천하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적 시선이 매우 강하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이제 1782년 윤구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역죄에 걸려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보통 사형수를 쓰는데 사형수가 죽어서 백정을 이제 쓰려고 해요. 그래서 6명을 가두고 대기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말이죠. 윤구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문을 받다가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형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던 6명의 백정을 이제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풀어주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남산에 올라가서 굉장히 민원을 제기해버리니까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집행을 못했어. 그래도 풀어줬어. 그런데 민원을 제기했어. 백정은 굉장히 천대받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백정들을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외딴 섬에 노비로 보내집니다. 백정이라고 하는 어떤 계층이 굉장히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조선 초기에는 이렇게 백정들이 천한 신분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고려 시대에 이제 원나라 쪽에서 몽골의 한 종족들이 고려로 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엇으로 불렀냐면 양수척 또는 화척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유목에 익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축업에 많이 종사를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농업이라고 하는 것에 정착을 잘 못했던 거지요. 외국인의 입장이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별로 안 좋았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혼인도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한 공간에 살았단 말이죠. 정체성이 뚜렷했기 때문에 결속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고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도둑질도 많이 하게 되고 사람도 다치게 하고 사회 문제이자 국가 문제로 많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세종대왕이 이제 이 사람들을 정착을 시켜요. 이들에게 부여해준 명칭이 평범한 백성이라는 의미의 백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줘요.
토지를 주면서 농사도 짓게 해주고 호적도 만들어주고 호적이 올라갔다라는 것, 이거는 양인에 해당하는 거죠. 양반도 양인에 들어가요. 양인은 마음만 먹으면, 능력만 있으면 벼슬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양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에 많이 이렇게 정착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천시받고 차별받기 시작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유목민의 어떤 문화를 빨리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냥과 유목이 굉장히 전공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게 쉽지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이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백정은 백정인데 새로운 의미의 백정이죠. 의미가 바뀐 거죠. 그래서 앞에 새로운 신자를 붙여서 신백정이라는 용어로 이제 부르면서 차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쟤네들이 너무 결속력이 강하고 딱 모여 살기 때문에 범죄라든지 혼란을 좀 덜 야기하는, 이거를 좀 흩어놔야 되겠어. 백정끼리 혼인도 못하게 금지시켜버리고 강제로 이사도 보내버리고 여기저기로 나누어서 살기 시작을 하지요. 백정들이 구체적으로 소를 잡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료가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요. 이 도축업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 소입니다. 뼈와 살을 발라내는 장인, 이런 사람들을 거골장이라고 했습니다. 살과 가죽을 발라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거모장이라고 했어요. 가죽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일종의 제조업에 종사했던 사람도 피장이라고 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성균관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이 성균관을 사이에 두고 반촌이 있었어요. 도축을 하는 푸주관이라고 하는 곳은 전국으로 이제 보면 300여 개 정도의 푸주관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관에서 공식적으로 도살을 허가해 준 기관이에요. 심지어 소는요, 도축하고 파는데 세금까지 부여할 정도로, 현방 속을 납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공식적인 세금에 해당해요. 그리고 허가받은 거야 라고 하는 표식이 다 붙어야 이게 유통이 가능했어요. 심지어는 소 도축에 관련된 기본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관원까지 뒀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국가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소를 함부로 잡지 못했어요. 푸주관에서 소를 도축하는 곳을요, 하늘 천자에 궁실할 때 궁, 이 궁자를 써서 천궁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천궁은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옥황상제에서 죄를 지어서 소로 내려온 거야. 심지어 백정들이 소를 도축할 때는 조선 초기에는요, 스님들이 와서 경을 외서 독경을 외면서 소를 도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례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의례에. 그런데 말이죠, 조선 초기에는 두육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3만 마리 정도였는데요, 이게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 소가 급증해져요. 약 100만 마리까지 이제 기록에 나와요. 소가 기본적으로 돈이 되는 거야. 이 자본이 여기 끼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에서 철저하게 필요에 따라 소를 도축했던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서 민간업자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업자가 아무리 소를 도축한들 관에서 눈을 감아주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소 도축은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어떻겠어요? 민간 도축업자들과 손을 잡아가지고 짜고 치는 거죠.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들과 손을 잡은 민간 도축업자들이 소를 잡아서 유통을 시키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수령도 처벌을 받고 민간 도축업자도 처벌을 받는, 이런 일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돈이 가는데 뭐 어떤 직업인들 없겠습니까? 불법을 저지르면서 했던 거죠. 이 백정이라고 하는 이 코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 꼭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백정이 다 백정이 아닙니다. 육가공업자에 해당하는 분들, 그리고 그 부산물을 가지고 2차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백정이라고 우리가 칭했던 겁니다. 그래서 분야별 전문 기술이 있었고 그 전문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것, 결국에 기술자들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무엇을 하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었을까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지저분하게 생각하는 똥장수. 많은 연봉을 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분뇨처리업자예요. 분뇨처리업자. 자, 여러분들,
분뇨는 뭘까요? 똥이죠. 똥을 이게 치우는 사람이에요.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40대, 50대 되신 분들 정도 되면 다 알아요. 똥장군이라고 하는 명칭. 항아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분뇨를 먹는 통이에요, 통. 이 통을 지게 위에 지고 닭똥, 개똥, 뭐 사람의 똥 가리지 않고 전부 똥장군에 담는 거예요. 땅으로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왜 이걸 모았을까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화학비료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상품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납품할까요? 주로 거름이 필요한 농가로 납품하겠죠. 뚝섬 근처 왕십리 주변에는요, 무 재배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고, 서대문 박, 가지, 오이, 수박, 청파동 일대 미나리, 이 연희동 주변은 고추, 마늘, 부추, 토란 재배가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 이태원이에요. 이런 가축의 분뇨라든가 인분들은 채소 농가에 납품을 했던 거예요. 예덕 선생전에 나오는 연봉이 얼마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약 6,000전으로 기록이 됐어요. 보통의 초가집이 5, 60냥 정도 됐다는. 약 100전이 한 냥 정도였으니까 60냥을 전후한 6, 70냥이 연봉이었던 거죠. 이거는요, 생각해 보세요. 1년 열심히 분뇨 처리를 해서요, 괜찮은 빌라 한 채 살 수 있어. 놀랍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막 갖다가 어류통에 가서 버리거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그런데 오늘 굉장히 충격을 받을지도 몰라요. 조선시대 때 이 분뇨들 굉장했습니다. 태평 하나 골계전이라고 있어요. 이게 야담집이에요. 1444년에 상소문이 하나 올라오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분뇨 때문에 한양이 너무너무 냄새가 많이 나고 특히 식수로 사용하는 이 한강의 물들 심하게 오염됐던 거죠. 북학파의 가장 대표적인 실학자 박제가라고 하는 분의 북학기에 실린 내용도 굉장합니다. 길가, 기둥, 이때 인분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비가 오지 않으면 씻겨 내려가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식수, 물이 짤 정도. 아우, 이게 물이 짤 정도로. 그러니까 소변이 우물로 들어간 거야. 물이 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수용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조선의 15세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10만 명 내외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18세기를 전후해서 거의 뭐 한 몇 배, 4배 이상이 증가하는데 병자호란 이후에 굉장히 많은 빈곤층이 생기고 이 빈곤층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공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왕릉을 개보수해요. 전쟁 때문에 파헤쳐진 왕릉, 도성, 각종 불타버린 건물, 굉장히 많은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양으로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구의 폭증을 가져와요. 폭증.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될 육조 주변에도 사람들이 꽉 찼다. 뭐 도성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170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 폭증하고 1790년대로 넘어가면 가구당 8만 호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당시 호적을 분석을 해서 봤더니 1가구당 5명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8만 호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 40만 명 정도가 됐던 거죠. 도성 일대, 종로라든가 용산 일대 40만 명이 몰려 살았다?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가스를 쓰거나 전기를 쓰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부를 때 쓸 것이고 밥을 해먹기 위해서 그 연기가 얼마나 자극했을까요? 대소변을 어떻게 처리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굉장히 많은 해결책들을 고민했던 흔적은 보여요. 태평 하나 골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시를 해요. 집집마다 통을 마련해서 사람의 분뇨, 가축의 배설물 이런 걸 다 모아두자. 모아두면 수거하기도 쉬울 거 아닌가라고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분뇨 처리업을 시스템화했다라는 거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분뇨업자들이 출연할 수밖에 없었죠. 자, 여러분 요통설이라고 있어요. 강희맹이 지은 글이거든요. 이 요통설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장의 음습한 구석에 큰 통을 놓아서 화장실로 썼다는 거죠. 일종의 공중 화장실이죠. 한 양반 자제가 이게 너무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자주 이용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빠한테 들킨 거야. 굉장히 야단을 맞았어요. 너 어디 양반이 말이야, 어디 지저분하게. 불결하다. 불결함이 죄가 돼버렸던 거예요. 양반들은 참고 참아서 집에 가서 일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을 가고 놀러 다니다 보니까 어차피 또 급하잖아요.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요, 이런 표현을 써요. 갑자기 머리 뒤에서 바람 씩 불었다. 내가 확 온 거죠. 정신없이 쓰러져서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서 또 다투어 이제 뭐 기와장을 던지기도 하고 자갈도 던지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집까지 이제 갔지만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5세기를 전후해서 공식적으로 공중 화장실이 생겼을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신분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이게 또 차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보통 사람들도 양반이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정도로 좀 터부시한 건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 백성들은 개방된 화장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거를 통시라고 많이 불렀었는데요.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별도로 구성이 되었던 것 같고, 양반들은 건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회마을의 유씨 집안이나 양동마을의 손씨 집안처럼 최고의 부유층, 이런 사대부가에서는 담장 안에 화장실을 놓은 경우 안뒷간, 담장 밖으로 이제 화장실을 빼는 경우 뒷뒷간. 이 안뒷간과 뒷뒷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건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급할 때, 추울 때, 또는 이제 잠자다가 금방 깼을 때, 무서울 때,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것, 요강입니다. 요강. 이 요강은 주로 노스로 많이 만들었고 굉장히 고가품이었어요. 좋은 요강들은 사치품에 해당해요.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었어요. 특히 신혼용품. 첫날 밤 신혼방을 꾸밀 때 가장 필수품이 요강이었던 거죠. 살림경제에서도 살림이 어려우면 대야를 대신해서 요강둘을 가져갔다. 대야는 포기해도 요강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선왕실은 어떻게 썼을까요? 왕은 이제 매우 틀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각형 좌변기를 배치해서 그걸 이용했다는 거죠. 똥은 있잖아요.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진물을 보다가 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매우 틀은 다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요강의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었죠. 나무로 제작을 했지만 비단을 또 예쁘게 깔죠. 앞부분에는 막혀있고 뒷부분에 구멍이 뚫려있어요. 뚫려있는 부분으로 그 통을 하나 쓱 집어넣어서 거기에다가 변을 싸면 그 통을 쭉 빼는 구조예요. 이 왕의 똥은 처리도 우아하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 통에 일단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이제 변을 보면 그 통을 쭉 꺼내요. 똥도 왕의 똥은 달라요. 의사들이 왕의 똥을 관찰합니다. 냄새도 맡아봐야 돼요. 전하께서 건강하신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왕의 건강은. 관찰을 한 다음에 이제 결을 다시 쌓아서 상궁들이 궁 밖으로 꺼내는 거죠. 왜 매화 또는 매우를 썼을까라고 했는데, 매를 대변으로 보기도 하고 우를 소변으로 보기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시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이화우 흩뿌릴째, 쉽게 말하면 하얀 꽃이 비처럼 내릴 때. 굉장히 에로틱한 분위기죠. 왕의 똥을 마치 매화의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향기로운 꽃잎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여요. 서서히 돈이 되고 중요성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관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특정 마을의 금표, 금한다라는 표죠. 금표에 보면 기분자 장 50, 분료를 버리는 자 50대를 때렸다. 물론 이거는 50대를 때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경고문이에요. 재료들을 버리지 못하게 일종의 겁을 주는 행위였죠. 그런데 이게 갑오개혁 이후에 허가제로 바뀝니다. 허가제라는 게 뭐예요? 관에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관리 자체가 이제는 점점 관주도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도가 시행이 됐다 한들 이게 이제까지 해왔던 문화가 있단 말이죠. 민간에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뇨 처리가 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잖아요. 군인들의 주둔하는 외교관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이거 청결법 이거 시행이 달라 요구를 해요. 그리고 한반도를 점령하고 위생법을 만들고 적용하기 시작해요. 변소에 한 74개를 기준으로 인력 한 명을 배치해서 유료화시킨 제도가 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8푼이라고 하는 아주 저렴한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유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판매를 해서 또 수익을 걷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서서히 이제 분뇨 처리에 관련된 권한이 이제 없어지겠죠. 예덕 선생전에 나오는 예덕 선생이 하는 일이 어땠을까요? 아침이면 지게에 똥장군을 들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쭉 해요. 냄새나고 지저분했던 거죠. 그러나 쉬지 않고 매일매일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연안박조는요 굉장히 칭찬했어요. 이분들을. 주변에서 왜 그런 사람하고 친해? 엄행수하고 뭐하고 친하게 지내?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무슨 소리니?
이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야. 성실하고 착하고 얼마나 훌륭하니. 덕지덕지 명품으로 걸치고. 이거 부끄러운 거야. 그런데 예덕 선생은 그러지 않아. 그 사람은 자기 일을 묵묵히 하면서 자기 생활을 꾸준히 했던 국세를 떠난 은자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걸레의 역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러우면 걸레입니까? 걸레는요, 가장 깨끗해야 돼요. 그 기능이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 본 모습이 더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덕 선생이 하는 일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합은 본 거예요. 저 사람의 내면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럼 당연히 이거는 기록해둬야지. 당연히 우리가 선생으로 대접해야지. 누가 뭐라든. 그러니까 예덕 선생이라고 칭호를 붙여준 거예요. 고민해 보십시오. 더러운 게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문종 교수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죽은 자는 말을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되죠. 현재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의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과학수사의 기법으로 시신의 사인을 밝혀내죠. 조선시대 때도 나름 과학수사가 이루어졌어요. 죽은 시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바로 오작인입니다. 오작인은 시신을 검하는 검시와 또 시신을 매장하는 일까지도 조금씩은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오작인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죽음을 부른다며 천대와 차별을 받기까지 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죽음의 원인을 밝혀냈는지, 그리고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들어가 봅시다. 조선시대 때 살인이 일어나면요, 그 고을 사또가 이제 검시관을 맡았어요. 그런데 사또는 검시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또가 직접 검시를 하지는 못하지요. 검시는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이란 말이죠. 굉장히 험한 데다가 사체의 어떤 상흔을 판독하는 것은 수준 높은 법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법의학서에 근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의학서가요, 무원록입니다. 이게 뭐냐면 없을 무자에다가 원망할 원자에 기록할 녹자예요. 어떤 죽음에서도 원망을 없게 하라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의식이 이 용어에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중국 원나라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다 보면 중국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조선에 맞게 새로 설명을 더 단 신주 무원록이라고 하는 것이 출판이 되고요. 영정조 때로 오면 조선에 맞게 더한다라는 뜻 증수 무원록이 다시 출판이 됩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진 문서와 사례를 모아놓았던 것이죠. 정말 조선화됐다는 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신미록이라고 하는 문헌의 내용을 확인할 기회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형조가 담당했고요. 지금은 법무부에 해당하죠.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지방의 수령이 담당을 했습니다. 형조의 관리는 법률을 담당하는 율관과 의료적 지식을 담당하는 의관, 한성배 서리, 그리고 검시관에 해당하는 오작인. 이제 이게 한 팀입니다. 관원이 오작인을 거느리고 시체를 안치해둔 곳에 도착하여 먼저 진술을 받는다. 그 다음에 검시를 실시한다. 날이 저물었을 경우 이튿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검시한다. 검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못해도 2번 이상은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검시마다 다른 오작인들이 이제 진행을 합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던 거죠. 첫 번째 검시, 처음 초를 써서 초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살인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사건이 벌어진 그 관할 지방에서 먼저 초검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무원록의 형식에 따라, 즉 문서의 포맷에 따라 검안서를 만들어서 상부에 제출을 하지요. 그리고 2차 검시관이 검시를 하는데 이거를 다시 복자를 써서 복검이라고 합니다. 특히 처음에 검시를 했던 초검관은 검시를 했던 기록, 그것을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고 무엇이 사용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 채 2차 검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복검관은 독자적인 검안서를 만들어서 초검관과 같은 상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검안서를 받아든 최고 책임자는 비교를 하죠. 초검관과 복검관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이건 깔끔합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나 사인이 불분명할 경우, 이럴 때는 지금 이 지역이 아닌 또 다른 지역의 오작인을 불러다가 검시를 진행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럴 경우는 4차 검시까지 하게 되고 많게는 이제 5차, 6차까지 쭉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죽어서 묻힌 후에 기존 사인이 뒤집히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건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서 검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철저했죠. 이러한 검시를 시신을 파서 다시 검사한다 해서 불검이라고 했습니다. 숙종은 살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체를 검시하고 조사하는 일이다. 앞으로 해당 관원이 반드시 직접 스스로 파내어 검시하여 한결같이 무언록대로, 즉 교과서대로 시행하여 혹시라도 밝히기 어렵거나 미진하게 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라 라고 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숙종은 사람이 죽은 살인사건이라면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한 것이죠. 그런데 영조는 조금 달랐어요. 영조는 시체를 검시하는데 비록 실제와 부합되지 않더라도 또 다른 근거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으면 추후 검험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미 매장된 것이야말로 말을 해서 무엇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하지요. 심지어 백골이 된 사체까지 파내어서 검시를 한다는 것은 두 번 죽이는 일이고 너무 잔인한 일이다라고 인식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인 숙종, 바로 할아버지인 영조의 하교가 있었어요. 정조, 어떻게 했을까요? 정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777년 5월 정조는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시신을 파내어 검험하는 법, 이것을 정리합니다. 살인 후에 은닉한 시신이라면 무언록에 따라 파내어 검시하는 것 당연하지만 백골 상태의 시신이라면 반드시 관에 고한 후에 불검을 허락받도록 하라라고 하는 약간 숙종에 가까운 결정을 했지만 절차를 좀 더 분명하게 한 것이 정조였던 거죠. 자, 조선시대 때 오작인, 그들은 사인을 어떻게 밝혔을까요? 조선시대는 시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든지 몸에 칼을 대는 일은 금기였죠. 특히 이 해부를 할 수 없었던 까닭에 오작인은 이 변사체의 상태나 상흔, 이것들을 꼼꼼히 관찰을 하면서 검시를 진행했습니다. 19세기에 지어졌다고 알려진 검고에 따르면요, 오작인은 식초, 술찌개미, 삽주뿌리, 은비녀, 백지, 그리고 단목탕, 단목탕은 향나무를 끓인 물을 말해요. 약간 10여 가지의 법물로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식초는요, 살인에 직접 사용했던 흉기에 뿌려서 핏자국을 찾는 데 사용했어요. 쇠붙이, 이런 것들은 녹이 슬기도 하잖아요. 이 쇠붙이를 굉장히 뜨겁게 달구어서 식초를 쫙 뿌리면 거기에 이제 혈흔이 쫙 이제 드러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술찌개미는 어떻게 썼냐면 상처 부위에 술찌개미를 넣어서 상흔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썼습니다. 은비녀와 은막대,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사극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왕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갈 때 은막대를 이렇게 집어넣고 빼잖아요. 은수저, 은젓가락을.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소위 독살이라고 하는 것, 즉 독은 10중 8구가 비상이었어요. 비상은 황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황과 은이 결합이 되면서 검게 변하는 성질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신에 목구멍이라든지 항문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 은비녀를 집어넣고 꺼내면 독살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었던 거지요. 백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얼굴에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 독살을 당한 시신 같은 경우는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입, 이 구멍을 통해서 독기운이 나오거든요. 그 독기운이 이 백지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삽주뿌리 같은 경우는 시신이 오래되면 부패하잖아요. 이 삽주뿌리를 태워서 악취를 제거하는 데 쓰기도 했고요. 향나무를 끓인 물, 이것은 이제 시신을 깨끗하게 닦는 데 이제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실제 기록은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비교적 이제 최근의 일이에요. 약 한 120년 전의 일인데요. 1904년의 일입니다. 6월 3일 날 경상도 문경군 신북면 화지리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천민이었던 정희문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양반인 양재천의 아내 황씨가 목을 매 자살했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때 당시 군수였던 김영년이라고 하는 분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오작인인 김일남을 대동해서 가서 검시를 딱 해요. 일단 독살인지 아닌지를 검시합니다. 즉 은비녀를 넣어서 판단을 하죠. 독살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시신 곳곳에 구타한 흔적들이 뚜렷하게, 즉 피멍든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되고요, 뒷목에 끈으로 조르는 흔적이 일자처럼 쭉 나 있어요. 목 매달아 죽으면 뒷목은 안 나거든요.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겸시 결과를 문경군수인 김영년에게 보고합니다. 자살 아니에요.
이거 구타해서 끈으로 목 졸라 죽인 다음에 매단 거예요 라고 하는 결론을 내지요. 자, 새로운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군수였던 김영련은 황 씨의 남편을 추궁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게 사실은 불륜을 의심해서 남편이 아내를 죽인 사건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안재찬의 아내인 황 씨는 강간미수 사건에 휘말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 씨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도망을 쳐요. 안재찬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정의문 집을 찾아가지요. 근데 없어. 어떻게 잡지는 못했어. 죄 없는 할아버지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못 이겨서 정태극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버립니다. 네 부인하고 우리 손자하고 내연관계했어 라는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안재찬은 아내인 황 씨를 굉장히 심하게 구타를 해요. 그리고 올가미로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 아내의 그 시신을 거기에 가서 매달아 둔 거죠. 오작인 김일남의 꼼꼼한 검시 기록 덕분에 이 사건이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 오작이는 존경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자, 오작이는 시신을 만든다는 이유로 또 시신을 매장해야 됐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차별과 천대를 받았고요. 심지어는 가짜 뉴스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어요. 오작이는 전염병이 돌거나 흉년이 있어서 많은 죽음들이 생기게 되면 이 죽음들을 좀 수습하는 일도 같이 했습니다. 16세기 조선에서는 악질이라고 일컬어지는 병이 유행을 해요. 사람의 간이나 쓸개나 손가락을 먹으면 악질이라고 하는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중종실록을 보면요, 악질을 넣는 자가 산 사람의 간, 쓸개 그리고 손가락을 먹으면 낫는다고 여기고서 오작인과 거린에게 많은 돈을 주고 사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나오죠. 돌아가신 관찰사 유세침의 집에 약 10세 정도가 되었던 아이종을 어떤 사람이 납치를 해요. 그리고 산속으로 유인하여서 두 손가락을 끊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온몸에 상처를 입혀 거의 죽게 되었는데 요행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이런 풍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록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수사를 맡았던 사헌부는 아이를 유괴하고 그 손가락을 자른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오작인 아니면 거린을 지목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오작인이 범인으로 밝혀진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사건이 터지면 항상 외과적 능력이 탁월했었던 오작인이 가장 먼저 의심을 받고 지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제 저에게 당신은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오작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은 풀려나야 되는 것, 이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오작인입니다.